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고 양측 모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양측 모두에게 커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협상은 휴전을 통해 적어도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국제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가질 정도로 러시아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평화협정보다는 단계적인 휴전 합의부터 도출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 협상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점령 지역의 관리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문제는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영토 보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장악한 지역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휴전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적 감시기구나 다자적 보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 제재와 재건 문제입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조정할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구체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최소한 휴전이라는 형태로라도 전투를 멈추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로 인명피해와 산업 기반의 파괴로 인해 더 이상 전면전을 지속하기 힘든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는 이러한 상호 피로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상의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각국 역시 전쟁의 장기화가 에너지 공급 불안에 더해 난민 문제와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휴전 협상이 곧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근본적인 갈등인 영토 문제와 안보 보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전투를 멈추고 인도적 지원을 보장한 뒤 이후에 보다 큰 틀의 정치 협상으로 나아가자는 전략입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자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안정과 재건의 기회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제재 완화와 국제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나라가 휴전 협상에 돌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 대신 한국 정부에게 자국의 인프라 재건 사업을 도맡기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9일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정홍보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의 항만 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업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는데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항만 인프라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대표들이 공동 노력을 시작하기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8월 19일 우크라이나 해운항만청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 의정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맺은 양해각서의 틀과 이를 위해 열린 실무회의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 항만 시설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과 타당성 조사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화에서는 세 가지 우선 분야가 강조되었습니다. 바로 항만 인프라 복구와 우크라이나 특수선대의 현대화를 비롯해 첨단 전자 관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회의 결과 양측은 의정서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실질적 단계를 정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 계획의 이행은 우크라이나 해운 부문을 지원하고 유럽 운송망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며 흑해 지역의 핵심 운송 허브로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두 나라의 이번 합의사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경제 기반을 되살리고 유럽과 흑해 지역을 잇는 중요한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항만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게는 축복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곡물을 비롯해 철강과 희토류 등 다양한 수출품을 보유한 국가에게 항만은 그 자체로 경제 생존의 동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항만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외화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 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제거는 단순히 건축물의 복구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과 실질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건설 및 운영 경험을 갖춘 국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부산항만 하더라도 오늘날 세계적인 환적 허브로 성장했고 인천항과 광양항 역시도 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산업과 해양 물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과 경험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에 투입된다면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한 항만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항만 인프라 재건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로는 수출 증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과 더불어 옥수수와 해바라기 씨유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항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상품들이 제때 해외로 수출될 수 없고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으로 항만 인프라가 복구되면 이러한 농산물은 물론 철강과 화학을 비롯해 기계류와 같은 주요 수출품 역시도 안정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외화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국가 재정의 안정과 산업 기반 회복으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국가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은 단순한 건설 공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국가 재건이 향후 국가의 방향성과 국제적 연계성을 결정짓는 정치 경제적 선언이자 미래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는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항만 재건 사업을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복합적 맥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경험과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일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토는 폐허가 되었지만 한국은 국민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후 재건 경험이 그 어떤 국가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원조국이 아니라 폐허에서 부흥을 경험한 실패하지 않는 사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산업 역량입니다. 이번에 양측이 서명한 항만 인프라 재건 의정서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세계적인 항만 건설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부산항은 세계적인 환적 허브로 광양항과 인천항 역시 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더해 전자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 등 재건 과정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종합적 기술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발전소와 주택 그리고 통신망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재건 사업에 포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다방면의 산업적 포트폴리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 외교적 신뢰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가 재건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미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안보와 군사적 측면에서 핵심 지원자라면 한국은 보다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서방 진영과 긴밀히 연계돼 있고 동시에 신흥 개발 도상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런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활용해 서방 중심의 재건 구조의 새로운 균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기여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군수물자 지원에 더해 인도적 지원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맞서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관망자가 아니라 원칙 있는 행동을 통해 국제 규범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행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항만이라는 특정 분야에서의 시급성과 한국의 전문성입니다. 항만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있어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 수출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항만이 파괴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유지돼도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제 곡물 시장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해운 물류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세계 최고의 조선업과 항만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곧바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후 재건은 단순히 건물과 도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미래와 희망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와 문화적 영향력이 자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의 재건 사업을 맡긴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국제적 균형은 물론이고 투명성 확보와 소프트 파워 등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휴전 협상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 종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휴전 이후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미래를 유럽과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된 개방적 경제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손을 맞잡은 이번 협력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 자명한데요. 우크라이나의 항만이 다시 세계와 연결될 때 그 길 위에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진심 어린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번영과 평화의 길로 다시 들어서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용외교와 현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조정과 더불어 무역협상과 국제협력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올해 6월 들어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에 대비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업과 2차전지는 물론이고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외 무역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며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율 인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 조선업과 첨단 산업의 미국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구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의미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한국 기술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결합시켜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모범적 협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업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 무역 전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유럽,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유럽연합과 인도를 비롯해 호주와 베트남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신흥시장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소비 쿠폰 발행은 한국의 내수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여겨지며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였던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취임 직후 신뢰성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신속하게 전개했고, 이를 통해 올해 초에 2290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 지수를 3100선까지 올려놓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무역은 세계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실용적 외교와 산업 정책에 더해 국민적 역량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듯이 미국의 한 경제 매체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탐복한 나머지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특집 뉴스를 보도하면서 미국 경제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알려진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실적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윤석열 정권 당시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한국의 수출 실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날개 달린 듯 펄펄 날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수출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한 미국의 관세가 여전히 세계 교역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 해외 수출은 견조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7월 한 달간 기록한 5.8% 증가율과 비교해 더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0.4% 증가에 그쳤으며 그 결과 무역 수지는 8억 3,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수출 역시 8월 전반기 동안 7.6% 증가했다. 이번 최신 통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15%로 상한 조정한 막바지 무역 합의 이후 발표된 것이다. 이 수치는 4월부터 적용되었던 10%보다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8월 1일 관세 협정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선출하에 나선 점이 이번 수출 호조를 떠받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비롯해 기타 소비자 기술 제품들을 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한 결정의 혜택을 누렸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 관계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합의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워싱턴과의 긴장이 여전해 향후 전망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산 차량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15%의 보편적 세율로 맞추기 전까지 유지된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8월 19일에 있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은 몇 주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8월 말까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거의 30%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도 22% 늘었다. 반면 철강 수출은 미국의 50% 관세 압박으로 4.5% 감소했고 석유 제품 수출도 4% 줄었다. 조정 전 기준으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2.7%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2.7% 증가했다. 태국으로의 수출은 59% 급증했고 싱가포르로의 수출은 82% 증가했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지표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가 보도한 이번 내용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 문제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마지막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 증가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뛰어난 협상 전략 말고도 한국 제조업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정 시한이 8월 1일로 다가오자 많은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 물량을 조기 선적하는 선출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8월 초반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더 나아가 이번 수출 호조에는 미국 정부의 부분적 관세 면제 조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비롯해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소비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한국의 글로벌 전자기업들에게 커다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미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이번에도 30% 가까운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산업 전반의 성장 수요가 한국 반도체를 견인하는 구조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22%의 수출 상승률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더해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 자동차의 수출길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의 보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약진입니다. 바로 태국으로의 수출이 무려 59% 증가하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수출 역시도 82% 급등한 것인데,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순한 미국 의존도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계기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노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힘겨운 협상 속에서도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 등 다자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다변화 전략은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 부흥안과 같은 공격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상호 이익을 확보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는 적극적 플레이어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결합한 결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외환 수익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아직 시행하지 않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현재 25%로 적용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수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위기 대응 능력과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 수출액을 달성한 이유는 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전략과 반도체와 전자제품 같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더해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의 도약과 외교적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전략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수치가 아니라 한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전체가 보여준 회복력과 적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의 이러한 뛰어난 역량이 퇴색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